오늘 채무자는 여성분인데 아드님이 돈을 7천만 원 빌려달라고 해서 사업하는데 필요하다고 달라 했거든요. 그래서 빌려줬더니 그 돈을 가지고 코인 주식으로 전부 날려버린 겁니다. 받을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사모님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시작을 했는데 3월에 신청을 해서 금지 명령은 며칠 만에 바로 나왔는데 그 뒤로 법원에서 소식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제출하면 법원에서 바로 검토하고 한 달쯤 있다가 보정 권고를 내려주거든요. 채무자의 사용처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이것저것 설명해 보시오 이렇게 서류를 보내줘야 되는데 법원에서 아무 말도 없이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지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의정부 법원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가 법원에 대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사건 빨리 좀 진행을 해달라고. 여기 보세요. 3월에 신청했는데 10월 28일에서야 보정이 나왔거든요. 보통은 3월에 신청하면 4월에 보정 권고가 나오는데 한참을 기다리다가 10월 달에 보정 권고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선 답답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청하고 3개월, 4개월, 5개월 정도 차에 개시 결정이 전부 나온단 말이죠. 근데 내 옆에 누구 김형, 이형 이런 사람들은 신청해서 3, 4달, 5달 만에 개시 결정 다 나왔다는데 나는 신청한 지가 언젠데 아직 보정 권고조차 나오지 않았으니까 내 사건 잘못된 게 아닌가 너무 불안한 거죠.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 입장에서도 보정 권고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굳이 연락해서 할 말도 없단 말이죠. 보정 권고가 나와야지 이런저런 서류를 준비해달라는 거지 보정 권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다려달라는 말밖에 할 게 없고 법원에 대해서는 우리 사건을 빨리 진행해달라고 이 말밖에는 할 게 없는 거죠. 대부분은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면 개시 결정이 나오는데 아주 일부의 사람은 한 달 빠르고 느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동안 법원에서 회신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법원의 특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법원도 공무원인 건 맞거든요. 근데 주민센터 공무원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주민센터는 가면 무슨 사기업 서비스 센터처럼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해 주잖아요. 사람들 줄 서 있으면 순서대로 번호표 뽑아가지고 초본이든 등본이든 빨리빨리 발급을 해주잖아요. 물론 법원에 있는 대부분의 공무원 분들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법원에서 재판 한두 번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법원은 아직 아주 일부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법원 공무원 중에 아주 일부의 사람들은 아직도 좀 고권적인 그런 성향이 좀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원의 성격상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가리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고 초본 등본 같은 것을 발급하는 서비스 센터의 성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재판이 느려진다고 해서 특별히 원고나 피고 이런 신청인한테 미안해 한다거나 그런 건 있을 수 없고 아직은 약간 권위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몇 명 있기 때문에 무한정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흔하진 않은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자, 개인회생을 시작했으니까 제일 먼저 최근 채무 어디 사용했는지 사용처를 설명해보라. 두 번째로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 어디 사용했는지 사용처를 설명해보고 세 번째는 계좌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 어디 썼는지 입출금마다 설명을 한번 해보라. 이렇게 보정 권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재산이 3,6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청산가치가 재산하고 똑같지는 않은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재산이 3,600만 원 있고 내가 탕진했던 돈이나 또는 가족한테만 편파 변제해줬던 돈이나 가족한테 증여한 돈은 청산가치에 전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채무자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요걸 다 합치면 7,200만 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는 거죠. 36개월 변제한다고 가정했을 때 7,200 나누기 36개월 하면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됩니다. 변제가치 고려하면 요거보다 좀 더 크긴 한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 사모님이 아들한테 7천만 원을 줬는데 분명히 사업 자금으로 알고 줬는데 아들이 나 몰래 주식코인으로 탕진해서 날려먹었잖아요. 양쪽의 성격이 다 있죠. 아들에 대한 증여라고 본다면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변제금을 올리는 게 맞겠죠. 내 재산을 아들 줘버리고 나는 만세하고 채무탕감해달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들한테 예전에 받은 게 있어서 변제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은 편파 변제가 되니까 그것 또한 청산가치에 반영되어서 변제금이 커지겠죠. 그리고 누가 탕진을 했든 간에 주식코인을 탕진했다고 하면 의정부 법원이니까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잖아요. 서울, 부산, 수원이었으면 반영을 안 했겠지만 반대로 사기 피해의 느낌도 있긴 하잖아요. 아무리 아들이지만 내가 그거 주식코인 하라고 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사업자금 급하게 필요하다고 나 몰래 가져가서 주식코인 탕진한 거잖아요. 제3자였으면 용도 사기지 사업자금으로 필요하다 해놓고 빌려가서 주식코인 날렸으니까 사기가 성립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죠. 물론 아들이니까 고소할 상황은 아닌데 그리고 한편 이 사모님 채무자의 책임은 없다 볼 수도 있고 또 여기에 플러스
주식 코인 탕진의 성격으로 볼 수 있지만 어찌됐건 내가 한 건 아니잖아요. 아들이 한 거지. 그러니까 양쪽의 성격이 다 있는 거죠. 제가 했던 사건에서는 양쪽 다 결과가 다 있거든요. 아들이 엄마 계좌 그거 돈 좀 빌려달라, 은행 카드론이나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나 좀 달라, 생활비 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고 들고 와서 주식코인 탕진했는데 그것을 주식코인 탕진, 부당한 사용 이렇게 봐서 청산가치에 일부 반영하라 했던 재판도 있고, 또는 나 몰래 자식이 떨어먹었으니까 그냥 이건 넘어가자,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넘어갔던 사례가 둘 다 있습니다. 요건 앞뒤의 정황을 주장을 좀 잘 해야겠죠. 내가 몰랐던 사정이라든지 나에게 잘못이 없다, 이런 사정들을 잘 주장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입증해야 되는 유사한 사례가 몇 가지가 있는데, 배우자끼리 빌려서 속이고 탕진하는 경우 있거든요. 자기 배우자한테 가서 아니 뭐 이유는 묻지 말고 돈이 좀 급해서 그러니까 뭐 대출 한 3천만 땡겨줘, 그렇게 해서 3천 받아와서 몰래 주식 코인 하다가 날려먹는 경우, 또는 자식이 부모를 속이고 부모한테 돈 빌려서 주식 코인 날려먹는 경우, 방금 같은 경우요. 이제 요런 집의 특징은 부모님이 특별히 자식한테 뭘 잘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좀 형편이 좀 안 좋고 가난한 환경이다 보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좀 큰 소리를 못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키워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부모님이 기주고 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아들이 좀 기가 세고 이러면 엄마한테 가서 엄마 명의로 대출 좀 받자, 받아가지고 날려먹는 경우가 있죠. 또 이와 반대되는 게,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실패했는데 신용 불량이 되니까 이제 대학생이 된 자녀는 사업자를 낼 수 있고 대출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된 아들 딸 명의를 들고 가서 사업하다가 날려먹고, 뭐 이런 사례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례에는 내가 준 게 아니다, 부당하게 은닉한 게 아니다, 내 책임이 없이 나의 가족이긴 하지만 저 사람이 전부 탕진한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뒤 정황을 잘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배우자 재산에 대해서 지적 전산자료 조회 결과를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국토부 실거래가 이 가격을 적어내고, 아파트가 아닌 주택 토지는 KB 시세 같은 게 잘 없으니까 공시가의 130%를 하든지 아니면 감정평가, 이런 내용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의정부니까 원칙적으로 배우자 재산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자, 봅시다. 배우자 재산입니다. 과거에는 배우자 재산을 내 재산으로 반영할 것인가, 배우자 재산이 1억 있는데 절반인 5천만 원이 나의 청산가치에 반영되면 채무자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해야 되니까 5천 이상 변제를 해야겠죠. 만약에 반영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과거에는 이론상은 기여도를 따져야 되거든요. 배우자 재산에 대해서 내가 기여도가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것들을 따져서 반영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관계였는데, 실무상은 신청해보면 만연히 일단 2분의 1을 무조건 집어넣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서울회생법원부터 여기에 대한 부당함을 느끼고, 민법에서는 부부 배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배우자 재산을 채무자한테 반영하지 마라, 원칙적으로 제외해서 배우자 재산 문제없이 개인회생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었고, 예외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또는 재산을 은닉할 의도로 내 재산을 배우자한테 빼돌린 경우에는 2분의 1이나 일정 부분을 반영하라,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고, 부산, 수원법원, 대전법원도 서울의 실무준칙을 따라서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채무자는 의정부 법원이니까 이론상 기여도를 따져서 반영하는 게 맞죠.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의 남편 명의로 된 토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진술서를 써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 명의로 토지가 있긴 한데 그 토지는 내가 내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해외에 있는 형제들이 투자를 해놓은 건데 한국에 나만 있으니까 내 명의로 사두었다. 그래서 나의 배우자, 채무자는 이 토지에 아무런 기여를 한 것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토지는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모님은 나이가 좀 있으셨으니까 소득이 150만 원 밖에 안 됐거든요. 1인 생계비 대략 133 빼고 약 163만 원 변제하는 걸로 36회 변제해서 총 580만 원 변제하는 걸로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무나 150만 원 한다고 다 통과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제 그 영상에서 소득 부분 좀 참고해 주세요. 나이가 많거나 몸이 아프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지 작은 월급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사지 멀쩡하고 젊은 사람이 최저시급도 안 되는 이상하게 적은 월급을 가지고 오면 보정 공고로 다시 물어봅니다. 소득이 작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다시 물어봅니다. 이 사모님 같은 경우는 원금의 7%를 변제하고 93%를 탕감받고 이자는 100% 전부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토지는 이 사모님에게 청산가치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채무액 8,200 중에서 580 갚았습니다. 나머지는 탕감입니다. 3월에 신청해서 금지명령은 바로 나왔는데 10월까지 보정 권고 한 번 없이 법원에서 사건을 묵히고 있다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빨리 좀 진행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니까 부랴부랴 10월 말에 보정 권고가 나오고 12월에 급하게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자, 봅시다. 내가 채무가 많은데
내가 주식 코인 토토로 탕진한 게 아니고 나의 가족이 나를 속이고 돈을 들고 가서 탕진을 했다. 요거는 앞뒤 전후 사정에 따라서 뭐 사실상 같이 탕진한 거나 다름없네. 이런 경우에는 청산가치의 일부나 전부가 반영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을 법원에서 이해하는 경우에는 청산가치 반영 없이 가족이 사기친 거니까 그냥 통과하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양쪽 경우가 둘 다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 부산, 수원 이런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반영 안 하니까 큰 문제가 없고 이쪽 법원에서 신청해 주시는 게 좋고 의정부 같은 법원에서 신청하실 때는 내가 그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있는가 요걸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고 법원에서 내 사건을 진행을 안 한다. 신청한 지가 언젠데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특별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법원 내부의 인사 발령 때문에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담당 회생위원이 밀려있는 사건이 너무 많아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친절하게 알려주는 서비스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대책 없이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하다. 그렇지만 너무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다. 그 몇 달 지나고 나면 결국은 다 진행된다.